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로자분들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3월에 월급을 챙기시려면 인적공제부터 세액공제, 세액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적공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연령,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건데, 근무월 수가 1년 미만이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금액 요건이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년에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은 직계 비속이나 동거 입양자의 경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0세 이하, 위타가족은 만 18세 미만, 직계 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나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데, 거주자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를 한 법유로운 관계여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에는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고,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고, 부녀자 공제는 거주자 본인, 즉 근로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인데, 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면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둘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금액 10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만 잘 챙겨도 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으니 절대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율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 2020년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2배씩을 적용하고,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30만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자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그리고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인데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12월에 할부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결제 금액이 내년에 청구되더라도 12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빼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월세 납부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세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빼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던지 월세세 공제를 받던지 둘 중에 하나만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녀세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위탁 아동이 있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건데요. 한 명인 경우에는 15만원, 두 명인 경우에는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플러스 2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60만원, 4명이라면 9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손자나 손녀는 대상이 아니고요.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것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비교해서 유리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럼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인데요. 공제 가능한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라도 공제가 안 되는 보험이 있는데 가령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나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태아보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다르게 소득금액 및 나이 요건 둘 다 충족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실손 의료보험금은 제외를 해야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 둘 다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고요. 올해부터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넘는 대학생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취약 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가 가능한데 국외에서 취약 전 아동에게 지출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배우자와 그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일명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국외 교육비로 지출한 교육비와 어학 연수과정의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교육비로 오해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학습지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교육 자재값, 기숙사비, 학교 버스 이용료 같은 지출은 교육비에 해당이 안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에는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정치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나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정치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기부를 했다고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해놓았는데 기부처가 해당 법령에 열거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기부하실 때 꼭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곳인지 확인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정치기부금은 2월 공제가 안 되는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를 한 후에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하고 10년 넘게 계속 근무를 하면 관리가 잘 되겠지만 이직을 했다면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2월 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직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240만 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연연도 불이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 당첨이나 저축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월세 세액 공제인데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750만 원의 12%,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750만 원의 10%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100% 다루진 못했지만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해 오면서 많이들 물어보는 것 위주로 다뤄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해서 진행을 하니까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 근무지에서 꼭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산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신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되니까 꼭 합산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중도퇴직을 한 후에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퇴사할 때 정산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정산이 된 게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적용해서 5월에 꼭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의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해가지고 모두 채움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근로자 스스로 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편리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들이 있는데요. 가령 교복 구입비, 국외교육비,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건데 이거는 근로자분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환급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이 넘는다면 회사가 2월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로 나눠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회사에 말씀하셔서 3개월 분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모든 분들이 환급받으셔서 맛있는 치킨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컨텐츠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